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곧 돌이 되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 김하영이에요. 예전에 강주호님이 TV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남자 최민수 씨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지내나는 질문에 자신은 그 순간엔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해뒀다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상대방을 제대로 혼내준다고 하셨거든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는 말처럼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어서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편이에요. 대기업 총수처럼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대대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집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나눠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죠. 강남에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시고 작은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셔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기에 남에게 베푸는 걸 인색하게 굴지 않으셨거든요. 그 성품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가 좀 더 가졌으니 더 쓰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자랐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땐 그런 걸 구분 못하고 당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본심이 튀어나오거든요. 마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순간처럼요. 그런 게 느껴지면 당연히 거리를 뒀고 지금 주변에 남은 친구들은 저에게 2번 사면 한 번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든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편은 저에게 꽤 높은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개천에서 용남 케이스로 시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서빙도 하며 용돈을 벌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돈의 귀함을 알았고 제가 돈이 많다고 해도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친구 소개로 만났을 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강남에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첫 마디부터 우리 집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순간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하며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면서 말이에요. 맛집 많이 알겠어요. 맛있는 것 안내해 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잘 산다고 하면 사달라거나 강남 맛집은 당연히 비싸다는 인식으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경계심이 살짝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400 조금 넘게 벌어요. 또래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하영 씨 눈엔 안 차실 수 있는데 제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그 선에서 데이트하면 안 될까요? 심지어 자신의 경제 사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든 허세 부리며 여자 마음 얻으려하는데 자신의 경제 사정이 우리 집에 비해 모자라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고 결혼까지 무난하게 이뤄졌죠. 그때만 해도 그의 진짜 속내를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부모님 역시 그의 성실함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천생연분인지 결혼 후 한 달 만에 임신하면서 그는 더 바빠졌거든요.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야근을 신청해서 하는 날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어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고 냄새에도 민감해져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저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며 결혼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도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신혼집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입덧하는 아내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편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친정 부모님 역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모습에 감탄하셨어요. 참 좋은 부모님이 돼서 잘 컸네. 요즘 사위들은 부모 도움받아 편하게 살려는데 스스로 하려 하고 내가 정말 사위 하나는 잘 얻었어. 하. 아빠가 엄마에게 속삭이시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날은 주말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던 날이었어요. 친정 식당에서 모처럼 온 가족이 들러앉아 있었는데 제가 입덧이 많이 나아져서 식욕도 돌아온 상태로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 자리였네요. 하영이 입덧도 잦아들었으니 배부르고 아이 태어나서 움직이기 힘들기 전에 시간 내서 바다도 보고 여행도 다니렴.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봤는데 아마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야겠네요. 하영이 몸 무거워져 힘들기 전에 좋은데 많이 데려가야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주말에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부산 KTX 예약했어. 그런데 아빠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차가 있는데 왜 번거롭게 기차를 타? 짐도 챙기면 무겁고 하영이도 더 피곤할 텐데 드라이브 하면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하나? 그때 남편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죠. 아, 제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장거리 다니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요. 하영이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안전한 게 좋죠. 제 차는 저 혼자만 급할 때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빠의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눈에서 하트가 발사되는 것처럼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깊구나.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둘 중 하나이지 싶은 표정과 눈빛이었거든요. 그럼 안 되지. 당장 차 바꿔야겠는데. 아빠가 갑자기 일어서시면서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당장은 못 바꾸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아기 태어나기 전엔 작아도 새 차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죠. 무슨 소리야. 우리 하영이랑 손자 태우고 다닐 차가 그래서 되겠어? 지금 당장 같이 가자. 그렇게 아빠는 괜찮다는 남편을 반강제로 데리고 평소 아빠가 자주 가던 외제차 매장을 찾았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집에 있었는데 2시간 만에 돌아온 아빠와 남편의 표정이 대조적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빠는 뿌듯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집에 와 물으니 이렇게 단번에 좋은 차를 뽑아주실지 몰라서 너무 당황해서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아직도 얼떨떨한 듯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바로 계약하고 온 차는 벤츠 C클래스였는데 남편에게는 꿈의 차였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거든요. 이런 차를 언제 타보나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으니 열심히 책임감을 가진 남편과 그를 이뻐하는 친정아빠의 모습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네요.
그렇게 한 달 뒤 예약했던 차가 나왔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잘 못 움직이니까 남편 혼자 차를 인수받았는데 생각보다 막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승을 하고 와서도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더라고요. 보통 남자들이 새 차, 그것도 벤츠를 받으면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자랑하기 바쁠 텐데 남편은 오히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차는 정말 좋아. 근데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다 큰 자식인데 부모 덕 바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비싼 차를 받고 보니까 남편의 표정이 정말 착잡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기특했어요. 받을 수 있을 때 받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게 진짜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면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어? 더군다나 임신한 딸이랑 손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그렇긴 한데 당신은 내 뱃속 아이에게 그런 마음 들지 않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렇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봐.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건데 고맙게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이 맞다며 동조하면서 앞으로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 날 때마다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며 살갑게 굴었어요. 주말이면 꼭 들러서 안부를 여쭙고 아빠가 좋아하는 술이라든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 같은 것들을 사들고 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하영이 복 많네. 저런 남편을 어디서 구하냐. 엄마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2달이 더 지났을 무렵 남편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방을 만들어야겠는데 남편이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쇼핑하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기 침대, 기저귀 가리대, 장난감 등등 보기에도 예쁜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이 좀 좁아서 뭘 사두기가 힘들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집은 24평 아파트였는데 결혼 전 제가 독립해서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왔거든요. 아이를 낳아도 사실 좁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마당 있는 친정을 생각한다면 좁지만 우리가 가진 범위에서 하자는 남편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선택했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뭐. 아이 방이라고 해봐야 침대하고 옷장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주 주말에 부모님을 만나 식사하면서 남편이 슬쩍 화제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아이 방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왜?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집이 좀 좁아서 아이 방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아기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남편이 은근히 집이 좁다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좁으면 이사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부모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집도 충분히 넓은데요. 제가 얼른 말했지만 이미 부모님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48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2달 뒤에 전세가 끝나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말씀하시는 순간 남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어머님, 그런 큰 집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남편이 겸손한 척 말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만 낳을 거 아니고 학교까지 생각하면 정착하는 게 부모님 말씀처럼 나은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집은 빨리 내놓자.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결혼할 때는 우리가 가진 범위에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집 인테리어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남편이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였어요. 평소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편집샵 운영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말을 흘려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허황된 꿈 정도로 생각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강남의 상권 좋은 곳에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남편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좋은 물건도 볼 줄 아는 곳에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가진 가게자리가 딱일 것 같은데. 남편이 슬쩍 떠보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흘려보냈는데 아빠를 만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심히 알려주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제를 꺼내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사람들 쇼핑 패턴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편하게 쇼핑하려고 하더라고요. 굳이 명동이나 강남 번화가까지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좋은 물건들을 사고 싶어 해요. 남편이 마치 시장 조사를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보통 편집샵은 가로수길처럼 잘 알려진 곳들에 있었는데 회사 주변에 두면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접근성이 좋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아빠도 평소에 의류에 관심이 많으셨기에 남편의 말에 솔깃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확실히 요즘은 접근성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직접 골라서 들여놓으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때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가게 하나 내줄 테니 해봐라.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아빠가 정말로 가게를 내준다고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 정말요? 남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빠, 갑자기 꺼낸 말에 그렇게 반응해주면 어떡해.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애까지 생긴 마당에 더 조심해야지. 이 사람 월급 적게 받는 게 아니잖아.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바람 놓고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우리 부모님 식당 하잖아. 사람 대하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해. 알면서 그래. 그거랑 다르지. 편집샵은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단골층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런 인맥이 있는 게 아니니 자리 잡는 것도 힘들 테고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혼자여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남편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위니까 뭐든 잘할 거라고 믿어주는 아빠나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역은 제가 하기로 마음먹고 아빠도 말리고 남편도 말리고 있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아빠에게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충분히 승산이 있고 말은 지금 꺼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회사 주변도 살피고 구상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 최소한 아이 낳고 나서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기회라는 게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다른 사람이 차리면 그땐 기회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어?
젊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그러나? 아빠가 남편을 지지하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버님. 돈 쓰는 소비층이 제 또래이고 강남 회사 다니는 층도 제 또래가 많으니 지금이 적기인 셈이죠. 결국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편집샵 가게 인테리어 구상을 하고 물품들을 구매하며 들뜬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는 핸드폰으로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주말이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명품들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은 한다니까 밤새는 줄 모르며 빠져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거든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너무 아빠만 믿는 거 아닌지. 특히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수입이 불안정해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정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부모님도 지지해 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었네요. 모든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정신없던 저는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발견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하영아, 가장이 되는 책임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될 거라는 걸 확신해. 남편이 매일 밤 저에게 말하며 마치 저를 세뇌시키려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잘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들어갈 집 인테리어가 끝나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그새 배가 많이 불러왔고 여름이라 몸이 무거워져서 저는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는 못 움직이겠으니까 알아서 해줘. 남편은 편집샵을 준비한다며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였기에 시간이 충분했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저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는 친정으로, 남편은 이사갈 집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1시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이사 온 사람이 있다고. 무슨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아, 그거 우리 집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러자 30분 후 남편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우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집이 아니라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였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기로 결정한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우습지. 그 큰 집을 날로 먹으려 했어? 제가 비웃으며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거든요. 사실 48평 아파트는 원래부터 제 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결혼 전에 나중에 네가 살 집이라며 미리 증여해 놓으신 거였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저는 친구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더 큰 집이 필요했거든요. 강남은 부담스러워서
다른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였어요. 물론 이 모든 계획은 남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거였죠.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분명히 우리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아. 우리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잖아.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이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개월 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남편의 태도에서 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한 사이였지만 집에서는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잦은 야근을 할 때였는데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에 간식을 싸서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서 준비했어요. 깜짝 놀래켜줄 생각이었고 임신한 아내가 찾아오면 그날은 좀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죠.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남편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해서 로비로 들어가려는데 건물 뒤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남편 목소리였는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흡연구역이었기에 뭐에 홀린 듯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가보니 웬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담배를 피고 있었고 남편은 담배를 안 피니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와 잠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뭔 일인가 싶어서 기둥 뒤로 숨어서 가까이 다가가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피스 와이프가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둘은 수위를 넘나드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툭툭 치면서 농담을 하고 남편도 그런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들린 말이었어요. 그 말 중에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말이었어요. 저갓집이 완전 개호구야. 글쎄 내가 뭐 좀 필요하다고 샤바샴 하면 다음날 바로 준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부모님을 개호구라고?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말도 기가 막혔는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네가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거지. 하여간 당신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더라.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다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 따줄까? 그러자 남편이 야릇한 미소를 보내면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손에 있던 간식 봉지를 놓칠 뻔했지만 정신을 붙잡고 최대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주차했던 차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인가? 결혼도 임신도 친정에 잘해주는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나?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패닉에 빠졌는데 우선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죠.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남편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 걔는 대학 동기인데 평판이 좋아서 소개시켜준 거야. 성실하고 착하다고 소문났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감이 왔어요. 대외적으로 하는 행동과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다르구나.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판을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당황한 건 당연했어요. 의외로 순수하게 제 함정에 말려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허세 부리는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기방을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일부러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런데 민지네는 어떤 제품들을 샀는데 정말 좋다더라. 특히 그 원목 아기 침대랑 수입 기저귀 가리대. 저는 마치 우연히 들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관심 없는 척 덧붙였죠. 요즘 애들은 뭘 그렇게 사는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컸는데. 물론 그 친구라는 건 남편은 소개시켜줬던 친구를 포함해서 겹쳐서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팔았던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품들을 보고 크기며 가격이며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꾸미는지까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집이 진짜 좁긴 하네. 남편이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빠에게 집이 좁다는 말을 꺼냈던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말로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보면 정말 아까워. 그렇게 야근하면서 남의 일 좋게 만드는 사람이면 당신 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남편이 조금 관심을 보이자 저는 계속 부추겼어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20년은 직장 더 다니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씩 그에게 회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유도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아빠가 준다는 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었고 저는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친구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기니까 패스하고 여하튼 그랬기에 남편은 그런 걸 당연히 모르고 자기 뜻대로 우리 집 등쳐먹을 생각만 했으니 당황했던 거죠. 하영아, 동탄 그만하고 진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점점 초조해지면서 말했어요. 농담? 나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하영이가 갑자기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빠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주려고 했는데 하영이가 왜 그러지?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호구래요. 우리가 개호구라고. 그 순간 거실에 공기가 싸해졌어요. 아빠의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뭐라고? 처갓집이 완전 개호구라고. 자기가 뭐 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준다고 자랑했어요. 그것도 회사 여자한테.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걸 봤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남편이 허둥지둥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이건 이제 알겠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진짜 절망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빠가 강남에 가게를 임대해준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편집샵에 들어갈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해 줄 테니 구매해서 넘기라고도 했었고요. 그때 남편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계약서를 내밀면서 형식상 필요한 거니까 대충 봐도 돼 라고 했는데 남편은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사인하더라고요. 아버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치 감동받은 사람처럼 눈빛까지 촉촉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정말 한심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 역시 제가 다 계산했던 거였어요.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시세의 120%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증금도 따로 요구되어 있었으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까지 넣어놨거든요. 게다가 임대인은 아빠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대충 읽고 사인했던 거예요. 편집샵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아버님께서 결제해준다니 감사합니다 라며 신나서 이것저것 주문하더니 나중에 청구서 받고는 경악했을 거예요. 모든 게 남편 개인 명의로 구매되어 있었고 당연히 남편이 결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대체 왜? 아버님이 왜 이러세요? 하영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오해? 무슨 오해? 아니, 그게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정말 오해야.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제가 모든 걸 알고 이혼을 준비했다는 것까지 눈치채자 남편은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라며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죠. 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들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건 진짜 우연히 한 번뿐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그게 거짓말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총 7번의 만남, 4번의 모텔 출입, 그리고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이것도 오해야? 사진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 모텔 들어가는 것도 오해고 우리 집을 개 호구라고 한 것도 오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끝까지 가야 했어요. 임신해서도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친정을 호구로 아는 사람과 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도 이미 가진 상태니까 거절하기 좋았고 이 남자는 그 시간을 못 참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던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관계였는지 아니면 제가 시발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원래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이 파나온 함정에 자신이 빠져서 호적되는 꼴이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회사도 그만둔 상태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편집샵 물품비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웃으며 이제 시작인데 이런 걸로 열 빼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이랑 편집샵 물품비 2천만 원은 당신이 직접 계약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는 이혼하니까 부부 공동책임 이런 거 없다 라고 못 박았네요. 당연히 이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불륜과 경제적 기만행위 그리고 처가에 대한 모독적 언사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면서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어요. 위자료도 받았지만 애초에 남편이 가진 게 없었기에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법원에서도 남편의 행태를 보고 양육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처가를 호구로 여기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격적 결함이 명백합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모에게 가야 합니다. 담당 판사가 한 말이었어요. 특히 개호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다가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전 핸드폰 녹음기를 켰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던 거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는 장면은 사실 여러 번 목격했어요. 처음 발견한 후 확실한 증거를 위해 한 달 정도 더 지켜본 거였거든요. 사진은 남편이 사무실에서 늦게 나와 그 여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어요. 당시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참고 증거를 모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판사님, 그 말은 제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럼 모텔 들어가는 것도 술에 취해서? 제가 차갑게 반박했죠.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버벅거리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딴 년이랑 모텔 간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임신해서 못 움직이는 호구?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남편 변호사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이라고 제 말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그럼 모텔 출입도 감정에 치우쳐서 한 행동인가요? 라고 반박하니까 남편 변호사도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빚이 늘고 회사에는 가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도 소송장을 날리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회사 근처로도 못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건 워낙 바닥이 좁아서 말하면 눈치채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었는데 그랬기에 취직은 꿈도 못 꾸고 빚은 늘었어요. 더 웃긴 건 남편이 그 상황에서도 제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내 아이가 거짓말쟁이 아빠 보면서 클 수는 없거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 그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지 않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너란 인간이랑 이런 전화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아들을 임신했는데 자신의 대를 이어줄 손자를 가진 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믿지 못하던 시아버님이 결국 나락에 빠진 당신 아들에게 절연 선언을 했다고 시아버님이 미안하다며 마지막 전화를 하셨거든요. 시아버님에게 남편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을 때 손자 얼굴도 못 보게 만들었으니 필요 없다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을 땐 사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이제 아들도 아느니 너라도 잘 살아라.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손주름 크는 사진 하나씩 보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이렇다 할 대답도 못 드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과 관계된 건 싫었지만 시아버님은 따뜻한 분이셨기에 대놓고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집과 가게는 모두 제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가진 건 중고차와 적은 예금이 전부였고 오히려 편집샵 준비하면서 진 빚이 5천만 원 넘게 있었어요. 인테리어 업체들과 편집샵 물품 업체들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재산분할로 받을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오히려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위자료는 법정 최대한으로 받았지만
남편이 무일푼 상태라 실제로 받기는 어려웠어요. 하영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빚이 너무 많아서. 그거 내가 왜 알아야 해? 당신이 욕심부려서 생긴 일이잖아. 저를 소개해준 친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제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으며 사과했어요. 하영아, 미안해. 내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 괜찮아. 너도 몰랐던 일이잖아.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놈이 또 다른 여자 속일 수도 있잖아. 그 친구를 통해 대학 동기들에게 소문이 퍼진 건 의도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그의 지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남편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죠.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해져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어차피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법원에서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이를 낳고서 친정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영어학원을 다시 시작했어요. 임신 전 경력도 있었고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제 이름으로 된 학원을 열 수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과 베이비시터가 함께 돌봐주셨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여자도 결국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둘 다 매장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학원 운영도 잘 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가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상처로 남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혹시 제가 너무 잔인했나 싶어서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 선택은 남편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닌 척 연기했어도 결국 본심을 이기지 못했고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온 거니까요. 내 탓하지 마. 네 무덤 네가 판 거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말이었어요. 제가 판을 깔았다고 해도 그 판 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남편의 몫이었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존중했다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 호의를 호구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겠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더니 저는 1년도 안 걸리게 모든 걸 끝냈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털고 저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복수는 제가 더 잘 사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딱 2년 된 돌싱 여자예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인천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는 춘천집에서 지내며 친정 부모님과 퓨전 한식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혼을 한 사람이지만 저처럼 이혼을 한 지인들을 보면 말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 부딪히다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는데요. 제 전 남편은 인성이라고는 키우는 반려견만도 못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제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제 이혼 사유를 만들어냈는데 나중엔 제가 돈 때문에 이혼한 걸로 얘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억울했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부가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맨날 풍족하길 바라는 게 더 욕심 아닌가요? 그 어려움을 부부가 잘 극복하고 서로 신뢰하며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진정한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그 쓰레기는 그럴 위인이 못 됐고 그게 제 이혼의 진정한 이유인데 사람들은 진실에는 영 관심이 없더군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감나무집 딸내미 결국 남편 사업 안 돼서 이혼했다며? 그래, 그 사위 도와준다고 갖고 있던 논이랑 밭도 다 팔았는데 딸 때문에 저 집 양반들도 큰일이지. 이젠 돈 나올 구멍도 없는 거잖아. 왜? 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밭도 다시 샀잖아. 거기서 농사 지은 걸로 저 딸이 지 엄마랑 시내에 뭐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 집 사이는 왜 망한 거야? 몰라. 요즘 다 어렵다는데 어려웠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째 남편 망했다고 홀랑 이혼이나 하고. 저 집 딸도 너무한다. 모르는 소리 하네. 자기 딸 같으면 망한 남편이랑 살라고 할 거야? 고생길이 훤한데? 그래도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이혼을 해? 바람이라도 났음 몰라. 또 모르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잖아. 에휴, 그냥 이웃으로 닦여서 그렇지. 저희 부모님이 사는 동네라고 말하기도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할 일 없는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렇게 남 흉을 보고 자기 자식들, 손주들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혼하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오니 동네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퍼져나갔는데요. 이혼은 흠이 아닌데 좁은 시골 동네에서는 제 이혼이 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좋아하는 마실도 못 다니고 아빠도 집에서 두문불출하셨는데요. 잘 살지 못한 제가 죄인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며 저를 위해 주셨어요. 어깨 펴. 네가 뭐 죄 지었어?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서 그렇지. 나 괜히 여기 왔나 봐.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상한 말이나 듣고. 얘가 뭐라니? 여기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 힘들어요?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혼이 범죄야? 그런 놈이랑 살다 범죄를 일으키는 거지. 잘했어. 오죽하면 네 아빠가 당장 헤어지려고 했겠냐? 그건 그렇지만 내가 진짜 열받는 게 뭔 줄 아니? 동네에 도는 소문이 영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야. 완전 헛소문이면 이놈의 옆에 가서 확 뒤집어 놓겠는데 다는 틀린 말도 아니라서 그걸 못해. 그래서 짜증나. 아, 천하에 빌어먹을 나쁜 놈. 당신도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자꾸 생각해서 골머리를 앓아. 누가 들으면 자네가 이혼한 줄 알겠네. 정은아, 우리 이제 그놈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식구 재미나게 살자.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 줄게. 저희 아빠는 행여 제가 이혼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라도 받았을까 저렇게 뭐든 다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쁜 딸이라고. 그래서 결심했죠. 속 썩인 만큼 몇 배로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다고요. 저는 남편과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어요. 친구의 오빠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도 사람 자체는 유머 감각도 있고 적당히 잘 리드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싫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어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남편이 사업을 엄청 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까지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남편의 꿈 같은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었는데 연애 2년이 지났을까?
이젠 슬슬 결혼 생각도 있던 때였죠. 이 남자가 대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듣고 깜짝 놀랐네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설마 진짜 사업이라도 하게? 내가 말했잖아. 하고 싶은 일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다니고 있던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랑 상의라도 하지 그랬어. 왜? 자기는 내가 사업하는 거 싫어? 싫다기보다는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자기 불안해? 난 자기 별말하지 않아서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 거 나 한번 믿어봐. 자기도 이왕이면 나랑 결혼해서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 좋잖아. 설마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아니지? 나 진짜 자신 있다. 돈 많이 벌어서 자기도 우리 부모님도 내가 진짜 호강시켜 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활짝 웃었어요. 워낙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엎어진 물, 달리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능력을 못 믿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안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재미있고 사람이 괜찮아서 만남을 지속했는데 2년 넘게 연애를 하니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랑 성격도 생각도 아주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했지만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응원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양가의 결혼 허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다행히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자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시라 결혼 시작부터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큰 트러블은 없었어요. 다만 형편이 좋지 못하셔서 결혼할 때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셨는데 저는 상관없었죠. 제가 당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나름 연봉도 괜찮아 돈을 제법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남편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신혼집은 나름 농사를 크게 짓던 친정에서 반을 보태주셔서 대출을 받긴 했어도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명의는 앞으로 반은 남편과 제가 같이 갚아 나갈 거니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길 우선적으로 바랬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유일한 재산인 집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힘들더라도 제가 해결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레스토랑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던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그때는 남편의 사업이 그럭저럭 자리가 잡혀 안정적일 때라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제가 육아와 살림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야, 돈은 내가 열심히 많이 벌게. 자기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면서 우리 하영이 돌봐. 그동안 자기 일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뭘 모르나 본데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 아, 그런가? 그래도 지금은 일도 하고 다른 것도 자기가 다 했잖아. 나도 마음은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참, 말은 잘하죠. 저는 그때까지, 아니 그 후로 꽤 오랫동안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내가 결혼은 잘했지 라고 나름 생각하며 살았어요. 딱히 집안일을 싫어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딸아이를 옆에서 24시간 돌볼 수 있다는 게 힘은 들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잘 되기만 할 것 같았던 남편의 사업도 딸아이가 4살이 되고부터는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되었고 전체적인 경제 불황으로 남편의 회사는 조금씩 위기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패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자기야,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내년에 하영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면 그냥 다니는 어린이집 계속 보낼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딸 유치원비를 못 내겠어.
요즘 안 힘든 회사가 없다는 것 같던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회사는 잘 버티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안한데 이번 달도 생활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 괜찮아? 괜찮아. 퇴직금 받은 거 아직 조금 남았어. 대신 다시 회사 잘 되면 채워줘야 한다.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봐. 잘 버틴 만큼 보상 받는 날 금방 올 거니까.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잖아. 저는 힘들어도 씩씩하게 힘을 내는 남편을 믿고 응원했어요. 남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어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 불황은 금방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작은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남편 사업에도 지장을 주기 시작해 급기야 직원들 월급도 줄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어요. 제 퇴직금은 남편이 계속 생활비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씨가 말라버렸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생활은 해보겠다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빼고는 거의 쓰지 않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돈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 제 퇴직금이 남았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돈? 내가 돈이 어딨어. 자기 힘든 것 같아서 돈 얘기 안 하려고 하영이 어린이집 가면 부업도 하고 안 쓰는 건 중고거래도 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지. 아씨, 그럼 어떡하지? 받을 돈도 못 받고 있어서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이번 달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자기야, 자기 힘들 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집 대출금도 밀렸다. 이번에도 밀리면 진짜 큰일인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얼굴엔 잔뜩 인상만 구겨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돈이 없으니 주문을 받아도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며 이대로는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당장 필요한 자금은 직원들 월급 포함 5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은행에 빌릴 수 있는 만큼의 돈은 이미 땡겨 썼다며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날 이후 저의 결혼 생활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벌해졌고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집에 와서 웃고 있을 리 만무하기에 저도 저대로 스트레스 받아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하다 잔뜩 술에 취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을 했어요. 에휴, 누군 날 때부터 금수저라. 회사 힘들다고 집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나는 뭐야. 거기에 처가가 이럴 때 떡 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올 구멍은 다 막히고 직원들 월급 언제 주냐고 성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왜 거기서 처가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태도가 은근 저에게 돈 좀 구해오라는 듯 압박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으니 답답했는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영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거든. 지금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들지 물건만 만들면 완전 독점이야. 지금 여기저기 힘들어서 주문 받아놓고 생산을 못해서 제품 가격이 완전 뛰었는데 자기야,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도 그럴 돈 있으면 진작에 줬다. 그러게 은행에는 도대체 얼마를 빌려서 못 갚아서 대출이 다 막혔어? 급한 불 끈다고 돌려막기 했지. 지금도 신용 불량될까봐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걸.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은 그럴 형편 못 되는 거.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당장 필요한 게 5억이라며.
장인어른 갖고 계신 땅 있으시잖아. 논이랑 밭이랑 그런 것들 팔면 5억은 넘지 않을까? 시골 땅이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니야, 땅값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대. 게다가 장인어른 갖고 계신 논은 엄청 넓잖아. 이 사람은 벌써 저한테 말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 명의의 땅들의 시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기가 막혔어요.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부모님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노후 대비인 땅을 팔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 담보라도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게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 집은 안 되지. 우리 결혼하고 약속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번 말씀 좀 드려봐. 내가 이자까지 쳐서 잘 갚을게. 자기야, 자기 힘든 건 나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렇다고 집에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 알잖아. 그 논이랑 밭이랑 엄마 아빠 유일한 생계 수단인 거. 그거 다 팔아서 우리 도와주면 우리 부모님은 무슨 돈으로 살아? 그럼 어떡해. 당장 이번 달도 못 버티게 생겼는데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매정하게 딱 잘라버리냐? 자기는 나랑 남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기 계속 일하라고 할걸. 그럼 자기 앞으로 대출이라도 나올 텐데. 남편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라고 그걸 보는 게 속이 편할 리는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서운하다 못해 저에게 화를 냈고, 그날 저녁 집을 나가 며칠 동안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친정 오빠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와 오빠는 8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말이 오빠지. 언제나 어릴 때부터 오빠는 저를 동생 이상으로 챙겨줬었죠. 오죽하면 동네에서 네가 낳았니? 아주 동생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다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오빠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새언니랑 은혁이도 잘 있고? 그래, 우리는 다 잘 있어. 근데 너희는 요즘 많이 힘드냐? 우리? 왜? 어제 네 남편이 나 찾아왔는데 못 들었어? 우리 그이가? 설마 오빠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어? 회사가 많이 힘들다며. 매제 얼굴이 아주 반쪽이더라. 힘든 건 맞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요즘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지난번에는 우리 부모님이 땅이라도 팔아서 도움받고 싶다는 걸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야. 정 안 되면 집을 팔던 집 담보 대출을 받던 그렇게라도 할 거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새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도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매제 얼굴 보니까 영 마음이 그러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빠가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 아니야, 하지 마. 오빠, 난 진짜 그거 싫어. 싫고 좋고 따질 때가 아니잖아. 너 계속 그러다 매제 회사 진짜로 부도나면 어쩌라고 그래? 그땐 집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서운함하고 원망은 또 어쩔 거고. 일단 급한 불은 꺼보자. 배자가 남이냐? 우리 가족인데. 참 희한하죠. 남편이 죽는 소리 할 때랑은 다르게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덜컥 겁이 났어요. 정말로 회사 집 모두 다 잃게 되고 부부가 사이까지 나빠져 결국 갈라서게 될까봐 그제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고, 그제 주말에 오빠가 부모님께 내려가 자초지종을 말했는지 친정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 저희 내외 보고 말일에 맞춰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벌어지는가 싶었죠. 남편 역시 눈치가 백단이라 기대에 부풀어 모처럼 얼굴이 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은 거꾸로 꼭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무겁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말일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친정인 춘천으로 향했는데요.
친정엄마는 모처럼 보는 딸네 가족이라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맞아주셨는데 저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아마 다 아셨겠죠? 제 마음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용돈은 필요 없다고 제가 벌었었어요. 그만큼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속도 없는 인간은 아직 별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넙죽 절을 하며 감사하다고 김칫국부터 제대로 마시더군요. 김서방,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 앉아보게. 정호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어. 내 평생 가진 거라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쉽겠나.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내 딸 생각해서 필요한 돈은 마련해 주겠네. 5억이라고 했어? 그럼 그 돈이면 회사는 괜찮은 거지? 네, 장인어른. 저 지금 당장 그 돈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닥에 일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그 돈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사실 회생 불가능한데 허튼 돈을 쓰는 거야. 그건 식구들 다 죽자는 건데 자네 말 들으니 그건 아닌 것 같군. 여보, 방에서 그것 좀 가져와. 내가 갖고 있던 논이랑 밭 다 팔았다. 다행히 사겠다는 임자가 빨리 나타나서 돈은 금방 마련할 수 있었어. 아빠,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그 땅들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아는데. 됐어. 어차피 너무 많고 넓어서 소작이라도 줘야 하나. 네 엄마랑 고민하던 중이었어. 엄마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김서방,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네. 오늘 여기서 밥 먹고 쉬엄쉬엄 가. 내가 자네 먹이려고 토종닭 잡았어.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주신 돈은 다달이 잘 갚을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린 자네가 갚아주는 돈으로 생계 유지해야 해. 책임감을 갖고 갚아. 알겠나? 물론이죠. 이 고비 넘기고 다시 자금 사정 좋아지면 제일 먼저 장인어른 돈부터 갚을게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저 살려주신 은인이세요. 앞으로 정은이랑 더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 변하면 안 되네. 여보, 정우는 아직이야? 녀석 시간 맞춰 온다더니. 아빠는 어쩐 일인지 오빠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돈을 해결했다는 생각에 신나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또 심란해하는 아빠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였어요. 오빠가 친정집에 도착했고 남편 앞에 종이와 펜, 인주를 내밀더라고요. 형님, 이게 다 뭐예요? 매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매제가 잘 갔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큰 결정을 내린 만큼 여기에 차용증 하나만 써줘. 지장도 찍어주고. 형님도 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는데요. 당연히 쓰라는 대로 써야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다행이고 차용증에 돈 받을 계좌도 적어 바로 이체해 줄 테니까. 남편은 오빠가 돈을 이체해준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오빠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야무지게 지장도 꾹 눌러 찍었는데 제가 옆에서 얼핏 내용을 들어보니 나름 오빠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 돈부터 갚을 거라고 믿었기에 거기에 딴지를 걸 마음도 없었죠.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차용증을 쓰니 이제야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하여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남편이 호언장담했듯 사업이 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발도 넓어지고 일도 많아지고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금 사정도 좋아져서 나름 큰 돈을 집에 가져다 주었고 저도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어째 남편 얼굴 보기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남편이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24시간 매일 거의 독박 육아를 하는 신세였는데 전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좀 힘들어도 남편이 바쁜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만 하다 몸이라도 축날까봐 보약도 지어서 먹였고 남편이 집에서 저녁이라도 먹는 날엔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넉넉하게 생활비를 갖다 주는 만큼 친정에도 돈을 잘 갚아 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갖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았지만 마을에서 소작농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다며 아주 일을 놓지 않으셨는데 소작은 처음이시라 무리를 하셨는지 일을 하시다 허리를 크게 삐끗하시게 되셨어요. 건강이나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셨던 분이 저희 아빠셨는데 아무래도 나이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였죠.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아빠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일도 쉴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그나저나 네 아빠 저래서 일을 어떡하니? 요즘 한창 바쁠 땐데. 엄마도 참, 엄마는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해? 이제라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참에 그냥 쉬시지. 어떻게 그래. 맨날 하던 일인데. 싹 다 그만두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장 공과금 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걱정을 해? 하영이 아빠가 매달 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한 달에 갚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있잖아. 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서방이 처음엔 돈을 잘 보냈거든. 근데 또 자금이 어려운지 어떤 달은 반만 보내고 또 어떤 달은 아예 못 보내다 조금 보내고 그러더니 지금 또 3달 전부터는 아예 하나도 보내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물어봐야 하나 했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황당스럽다 못해 화가 났어요. 집에 가져오는 생활비나 자기가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자금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잘 갚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돈은 정작 갚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들었죠. 사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매달 우리 집에 돈 갚았냐고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을 믿었는데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들어보니 1년이 넘도록 갚은 돈이 빌린 돈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고 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눌러가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는데요. 오늘 아빠 병원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자기 매달 우리 집에 돈 갖고 있는 거 맞아? 에이씨, 지금 사람 녹초돼서 집에 들어온 거 안 보여? 어떻게 와이프란 여자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것부터 물어보냐? 말 돌리지 마. 나 지금 심각하니까. 3달 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안 보내고 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말하기엔 자기 이번에 차도 새로 뽑고 공장 장비도 새 거로 바꾸고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 다 필요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니네 집 돈 떼먹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지금 돈이 좀 물려있어서 그래. 그것만 해결하면 다시 잘 갚을 거니까 자기가 잘 말씀드려. 아니, 지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아. 그동안 밀린 거라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설마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드렸겠냐? 말했잖아. 어려워서 못 드린 거라고. 자기는 어째 돈 문제만 생기면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 내가 남편이 맞긴 해. 뭐라고? 아니, 사람이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넙죽 엎드릴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뻔뻔해? 적어도 나한테는 힘들어서 못 드렸다고 말은 했어야지. 그럼 내가 생활비에서 조금이라도 드렸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생활비를 왜 처가해 보내? 우리 하영이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서 돈 들어갈 일 많잖아.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쏙 빼? 애 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자기 계속 이러면 나 앞으로 돈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한다. 그리고 갚을 거야. 거의 다 해결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이 것만 해결하면 밀린 건 물론이고 빌린 돈의 절반은 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 병원비는 우선 회사 카드로 해결하고. 저는 너무나도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면 부모님에게 빌린 돈의 절반은 해드릴 수 있다는 말에 기다리기로 했고, 우선 급한 대로 갖고 있던 돈과 남편이 준 카드로 아빠의 병원비와 친정 생활비를 해결했는데요.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생활비도 카드로 해결하라며 현금이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현금이 없다고? 지금 장난해? 그렇게 돈도 없는 사람이 왜 비싼 외제차를 뽑아? 그래놓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왜? 이제 다시 돈 좀 버니까 그 돈 갚는 게 아까워?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 그 땅 생계 수단이라 중요하다고. 됐고, 정 돈이 없으면 그 차 다시 팔아. 그럼 일부는 갚을 수 있겠네. 뭐? 진짜 자기 이럴 때 보면 얼마나 정 떨어지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언제 땅 다 팔아서 도와달라고 했어. 자기 부모님도 그래. 논이든 밭이든 일부는 자기들 노후로 남겨뒀어야지. 이제 와서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냐? 진짜 내가 요즘은 자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짜증난다. 얼굴만 보면 돈. 너나 니네 집이나 아주 지긋지긋해. 알아? 뭐?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게, 돈을 왜 우리 집에서 빌렸어? 애당초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사람이 야비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냐? 나야말로 그런 당신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답답하네. 내가 있는데 안 주는 거야? 내가 아깝다고 그랬어. 없어서 못 주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일기나 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골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장인어른은 다치셔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처음부터 별로였지만 진짜 자기네랑 나는 뭐가 안 맞아. 저는 남편의 막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마 그날이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운 날이었는데요. 돈 문제로 싸운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친정만 생각한다며 서운하다고 하고, 저는 저대로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혼자 독박 육아한 것부터 시작해 친정 부모님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서로 터질 게 터졌어요. 시작은 돈이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희는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 앞으로 함께 사는 것에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사람이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민낯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요. 그날 저랑 싸우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에게 생활비 대신 쓰라고 줬던 카드를 정지시키는 거였어요. 아침에 아이 먹일 우유가 없어서 편의점에 결제를 하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집에 오는 길에 결국 서러워서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참고 살았던 날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더는 이 인간이랑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생활비로 쓰라고 줘놓고 그 카드를 고의로 정지시켰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을 봐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제가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어째 남편은 점점 더 삐뚤어지듯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끼고 있었는데 누군가 전화나 메시지가 들어오면 수상할 정도로 의식하며 밖으로 나가는 게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이혼을 염두하고 있었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남편이 출장이라며 대충 말하고 3일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고 남편을 찾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분명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다짜고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단서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핸드폰 내역과 블랙박스를 뒤지고 있는데 보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그리고 내심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죠.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문자는 다른 여직원이 저에게 보낸 것 같았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죠. 사모님의 남편인 사장님이 회사 격리 여직원과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회사 돈을 갖고 잠적했고 현재 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수소문해서 찾는 중인데 현재 여직원이 횡령한 돈 때문에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자기를 포함한 직원은 3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직원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바람을 피워 이 지경이 됐다는 말은 할 수 없었을 테니까 혼자 출장이다 뭐다 하며 꽁지 빠지게 지 내연녀를 찾고 있었다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전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한 여직원을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얼굴을 보니 남편 회사에 갔을 때 한두 번 본 얼굴이더군요. 저 김창원 씨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 회사에서 혜란 언니랑 같이 격리로 일하는 최민영입니다. 알아요. 얼굴 보니까 기억나네요. 그런데 이 문자가 다 맞다는 건가요? 네. 저도 진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밀린 월급도 걱정이고 그 회사 돈 횡령한 혜란 언니 생각하면 화도 나서. 그 두 사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아요?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놓고 둘이 붙어 다닌 건 좀 됐어요. 회사가 어려웠다가 풀리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둘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사장님 개인 통장 비번이랑 공인인증 비번까지 그 언니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증거될 만한 건 모아서 가져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많이 충격받으셨죠?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사모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속은 내가 등신이죠. 남편이 바람 피우느라 바쁜 건 줄도 모르고 몸 상할까봐 보약이나 해먹인 내가 진짜 머저리 같네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 주제넘지만 챙기실 수 있는 거 미리 다 챙기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저희 회사 당장 부도날 정도는 아니지만 오래 못 버텨요. 저희도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못 받을까봐 손 쓰는 중이고요. 아마 혜란 언니 못 찾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고 여운데요. 지금쯤 벌써 해외로 튀었을걸요? 전 그날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정말 싫지만 친정 오빠한테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제 이혼도 이혼이지만 친정 부모님의 돈도 엮여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오빠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는지 당장 이혼하라며 불같이 화를 냈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혼 통보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는 숨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하게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이혼 결정처럼 친정 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하자 이 거지 같은 놈은 이번에도 돈이 없다며 이혼하는 김에 그것도 그냥 퉁치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은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저보고 가지라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무래도 이 인간은 지가 돈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듯 했어요. 지금 장난해? 퉁을 치자고? 차용증 쓴 거 까먹었니? 그리고 이 집도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준 돈으로 구입한 거고 팔아서 정확하게 나눌 거니까 잡소리 집어치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술 더 떠서는 별 거지 같은 말을 정성스럽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난 자기랑 이혼할 마음 솔직히 없어. 근데 자기가 이미 다 알아버렸고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는 거야. 내 욕심만 채울 수 없으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이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냐? 죽어가는 거 살려줬더니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딴 일을 열심히 해? 실수야. 남자들 한 번씩 그런 실수 하기도 해. 그리고 그냥 잡아서 나 다시 회사 살릴 거고. 그럼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솔직히 나 자기랑 이혼하기 싫어. 너 지금 이게 전화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내 앞이면 넌 나한테 맞아서 죽었어. 한 번씩 실수를 한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그런 실수해도 되는 거지. 남자만 실수하라는 법 없잖아. 야, 그래도 여자랑 남자가 같냐? 지랄, 이럴 때 또 남녀를 따지냐? 됐어. 난 신뢰를 먼저 깬 너랑은 소송을 해서라도 절대 안 살아. 그리고 차용증 썼잖아. 너 우리 아빠가 좀 보자는데 그 차용증에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나니? 다달이 돈 잘 갚는다고 썼겠지. 근데 진짜 난 그냥 잡기 전에는 먹고 죽을래도 줄 돈이 없어. 법으로 걸어도 있는 게 없으니 어쩌지도 못할걸?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런 말 하는 거 웃긴 거 아는데 우리 자식 생각은 안 하냐? 무슨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 내가? 진정해. 지금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나 이해해.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근데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자기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랑 이혼하면 하영이랑 당장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젠 장인어른 도움도 못 받잖아. 그렇다고 이번에는 형님한테 부탁할 거야? 안 닥칠래? 지금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딸랑 집 한 채가 다잖아. 그거 팔아서 나누면 뭐 얼마나 남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시간을 가지면서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다행히 회사 돈 갖고 튄 년이 해외로는 안 나갔어. 가족 친척들 줄줄이 파다 보면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럼 장인어른 돈도 해결해드리고 이제부턴 자기한테만 잘하는 애처가 남편 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하영 엄마,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 자기 사랑해. 내가 닥치라고 했지?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애처가 남편? 야, 됐다 그래. 인간도 못 되는 게 애처가는 무슨. 너 애처가가 무슨 뜻인 줄은 알고 짓거리니? 남편은 아무래도 이혼하면 차용증 때문에 자기가 불리할 것이고 집도 공동명의라 뺏긴다고 생각해 일단은 저에게 숙이고 비는 걸 선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수가 저에게도 빤히 보이는데 등신처럼 또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합의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집에 돌아와도 집안에는 들어올 수 없게 비밀번호도 바꿔놨죠. 그리고 오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퇴원한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호출을 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정엄마의 부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빌어먹을 그 인간을 친정 대문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무슨 김칫국을 한 사발 처먹고 왔는지 돈도 없다면서 과일 바구니에 케이크 한우 세트까지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뻔뻔하게 우리 친정 부모님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설득이라도 해줄 거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집안에 들어가니 오빠까지 와서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는데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듣자하니 아주 공사가 다 망했다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면서 회사를 말아먹고. 왜? 이혼은 하기 싫은가? 장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미쳤나 봐요. 근데 저 지금은 진짜 정신 제대로 차렸습니다. 저 정은이 사랑해요.
정은이 너도 이 새끼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들었지? 나는 내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참일세. 좋게 말할 때 내 돈 다 일시급으로 갚고 내 딸이랑 갈라서. 장인어른, 저 정말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제가 당장 돈이 없어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당장 갖고 싶죠. 그래? 그럼 그 알량한 회사라도 팔아서 갚게. 정은이 너 사는 그 집 내놔라. 이놈 지분이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딱 죽기 직전인데 이렇게 희망을 다 뺏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내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서 집은 절대 못 내놓겠다. 이게 지금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정호, 너 그 서류 가져와라. 공증 다 받아놨지? 그럼요. 채용 쓴든 다음날 제가 바로 공증 처리했어요. 공증이라뇨?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공증을 해요? 왜? 기억 안 나? 오빠가 다음날 공증해야 한다고 인감 달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가 바쁘다고 나더러 대신 나가라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어요. 차용증을 썼긴 했지만 어떻게든 무마할 심상이었던 게 확실했죠. 그리고 오빠에게 전달받은 차용증을 아빠가 남편 면상에 던지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손은 물론이고 동공까지 지진이 나면서 곧장 저희 아빠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장인어른, 형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악의적으로 돈을 안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시끄럽네. 이번 주말까지 말미를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정우 너는 말미까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적힌 대로 진행해. 그리고 자네가 끝까지 내 딸이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면 그것도 법으로 해결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내가 할 말은 끝났으니 내 집에서 당장 꺼지게.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큰 돈을 이번 주까지 어떻게 마련해요. 형님, 장모님. 여기서 나는 왜 찾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 당장 일어나. 엄마 문 열어요. 이 새끼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요. 그래, 나는 그참에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려야겠다. 천하의 재수 없는 넌 감히 내 딸을 두고 딴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고 애 아빠야. 저런 똥물에 튀겨 죽어도 성에 안 찰 놈. 그날 결국 남편은 저희 친정오빠 손에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패대기 쳐졌어요. 그 인간이 사온 것들이랑 같이요. 거기에 저희 엄마가 소금까지 착착 뿌려댔으니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방바닥에 놓인 남편이 좋다고 쓴 차용증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자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빌고 또 빌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차용증에는 친정에서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남편 명의로 된 건 모두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표로 있는 회사까지도요. 게다가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집행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복잡할 것만 같던 이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끝내줘서 저는 남편의 재산을 손쉽게 압류 및 처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친정아빠가 준 그 말미를 다행히 지키지 못했거든요. 졸지에 저에게 모든 걸 뺏긴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지 뜻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그러자 인간이 정말 미친놈처럼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것 역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상대적으로 저는 쉽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집이었죠. 집은 공동명인데 남편 지분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 처분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절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집을 넘겨줄 테니 회사랑 통장은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왜? 회사랑 통장 주면 뭐라도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자기 거래처 다 끊겼어? 거래처 대금도 이미 오빠 통해서 아빠가 가압류 통지서 보냈고 그 집 팔아도 당시 지분으론
어림도 없지. 왜? 그동안 집값 많이 올랐잖아. 그동안 내가 갚은 게 얼만데. 계산 똑바로 해. 받은 게 얼마야?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힘들 때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지가 손해보는 것만 그렇게 딱딱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맞긴 한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놓고 넌 뭐 손해보는 일 없을 줄 알았어? 회사 되찾고 싶으면 그 바람 피운 년을 잡든 어디서 돈을 구해오든 우리 부모님 돈 빨리 갚아. 아, 그리고 나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년이 네 회사 돈으로 나한테 주지 않을까 싶다. 야, 너 원래 이렇게 독한 년이었냐? 뭘 이렇게 다 뺏어가?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나 속이고 바람 피울 때는 즐거웠지.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최후의 통보를 하고 남편 앞에서 돌아섰어요. 솔직히 통쾌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돈도 돈이지만 저도 여자라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기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혼하는 과정이라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히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일도 자기 집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는데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난 시어머님이 꽤 충격받으신 듯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영애미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지. 우리가 뭐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으니 염치 없어서 제대로 연락도 못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때문에 너 많이 속상했지? 다 내 죄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놈이 너랑 이혼한다고 나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하더구나. 나야 니들이 다시 잘 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니? 사채든 뭐든 내가 다 할 테니까 아가, 네가 이번 한 번만 내 아들 봐주면 안 될까?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할게. 어머니, 이건 저랑 창환 씨의 문제예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의 사과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저 표현은 잘하지 못했지만 어머님 진짜 좋아했어요. 때 되면 김치도 보내주시고 제사도 오지 말라고 저 신경 써주시고. 근데요 어머니, 부부 사이에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도 너무 가볍게 져버렸어요. 제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려서 저는 더는 그 사람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네 말이 맞다. 내가 미안하다. 살면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런 아들애미라 미안해. 네 마음 충분히 알았다. 너 힘든데 나까지 보태지 않으마.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시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인간은 친정까지 다시 쫓아와 재결합을 하자며 손이 발이 되게 빌었고 끈질긴 남편놈에게 이번에도 저희 엄마는 물바가지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게 진작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업도 가정도 성실하게 돌봤으면 이렇게 다 뺏기고 물벼락까지 맞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렸고 공동명의로 된 집도 처분해서 아이 양육비 일시불로 챙겼는데요. 그렇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서 뺏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뺐고 문제를 정리했어요. 저희 부모님 돈도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빚만 잔뜩 하는 그 회사는 남편에게 돌려줬는데 결국 우려했던 대로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직원들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 소송해 빚만 잔뜩 떠안고 여기저기 빌붙는 신세가 돼버렸다 하더군요. 그 뒤 저는 차근차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고 회사 돈을 챙겨 도망간 만큼
돈으로 합의하자며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도 참 뻔뻔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둘이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는데 그리하여 저는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여자한테 위자료도 챙겼고 분풀이는 제대로 한 셈이 되었지만 어쩐지 제 안에는 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았어요. 딸은 아직 어리긴 했어도 이미 모든 걸 다 아는 눈치였어요. 남편에게 복수하느라 불안했을 딸을 온전히 챙기지 못해 미안했는데 사실 앞으로가 더 막막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그 인간과 계속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저와 딸이 남편 혹은 아빠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제 딸도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딸을 위해서라도 멋지게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친정 부모님과 레스토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건강한 식재료를 조달받아 제철 음식으로 퓨전 한식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사업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희 엄마는 처음엔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며 싫다고 거절하시다가 저와 아빠가 할 수 있다고 이참에 제대로 준비해서 훌륭한 셰프가 되어보자고 설득과 응원을 하니 조리사 자격증도 한 번에 따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식 연구와 레시피 개발까지 아주 열정이 뜨거워요. 사실 엄마가 저 정도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오픈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했으니 몸도 마음도 편하고 웃을 일이 많아 행복하거든요. 가끔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전에는 엄마가 웃지 않고 화만 내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엄마가 매일 웃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다행히 아빠와는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지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네요. 저는 매일 생각해요. 그래도 아이가 원하면 그때는 남편이 아닌 아이 아빠로 아이는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시 농가 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전처럼 당신 혼자 힘으로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땅을 밟고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키운 농작물은 저희 엄마 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마구마구 뛰거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저희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남에게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 두고두고 희망이 될 것만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